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새로운 노무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추도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시민들은 물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의 정치인들도 함께해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나눠볼 두 분입니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보셨습니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오늘 이 이야기로 저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노 전 대통령 10주기 국민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참 궁금한데 일단 유 의원께서 네. 많은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네.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제야민주화운동 출신으로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된 예. 때는 김대중 대통령님하고의 인연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의 인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2년에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후보 교체론을 들먹이면서 이제 노무현 후보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예. 유시민 이사장, 문성근 배우 이런 분들과 함께 개혁국민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도왔고 그 당선이 발표되던 날 민주당사를 거쳐서 당시에 이제 예. 구멍가게 같았던 개혁국민정당의 당사를 방문해 주셨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2005년에 제가 국회 교육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 관악구에 있는 방과학교를 한번 방문해 주십사 했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셔서요. 대통령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권양숙 여사하고 같이 오셨는데 방과학교에는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던 따뜻하고도 흐뭇한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 정신적 버팀목 같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참 노란색 타이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네. 의원님은 네. 참여정부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이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연이 저는. 궁금한데. 저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하실 때 저는 중앙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고 예. 오늘 이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예. 오늘 오셨는데 그분하고 2007년에 아마 제 기억에 2007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하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기자들하고 우리 특파원들과 또 기자 간담회도 하시고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합니다. 뭐 정말 미국에 난리가 났고 우리 한국도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아마 2007년 9월은 북한이 2차 핵실험 한 다음일 것 같은데 예. 북한을 어떻게 핵 개발을 포기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굉장히 고뇌를 주고받고 예. 했죠. 그때는 이제 육자회담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육자회담 트랙을 좀 제대로 가동하는 문제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이 1946년생 동갑입니다.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2003년인데요. 네.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과 처음 만나요. 그 자리에서 그 만나기 전에 뉴욕에서 교민들과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마 미국이 아니었다면 나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했고 부시 대통령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평가했던 측면이 있고요. 예. 저는 제가 1988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노무현 의원, 초선 의원이죠. 맨 처음에 저는 평민당을 출입했고 89년에 통일민주당을 출입했는데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인데 굉장히 뭐 기자들하고도 격이 없이 소탈하게 지내셨고요. 예. 의정 활동을 매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
바보 노무현이라는 소리 예. 이제까지 들을 정도로 그때도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했고 1988년에 50청산 특별위원회 예. 청문회가 있었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즉위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예. 증언하고 이제 퇴장할 때 그 유명한 명패 던진 사건, 민정당 의원을 향해서 일갈한 그런 소위 초선 노무현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도식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1시간 정도 저희도 시청자분들께 좀 중계를 해드렸는데 네. 작년에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네. 올해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올해는 저는 토요일 날 저희 당원들하고 같이 가기로 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 참석을 못했고 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 다수가 그날은 선거운동을 멈추고 다 봉화로 집결을 했었죠. 예. 그리고 뭐 최재성 의원 같은 보궐선거 후보자들도 예. 왔었고 그래서 뭔가 조금 약간 흥분되고 들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중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좀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차분하고.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부시 대통령이라는 큰 손님이 와서 그것이 주는 무게가 있었긴 합니다만 예. 작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고 좀 관조하는 분위기였달까요? 뭐 과거를 성찰해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참석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 미국 네, 대통령이 네. 와서 예. 물론 이제 풍산금속 유 회장님 초청이라고는 하지만 예. 아까 이상일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 분 재임 중에는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갈등도 많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님이 6.15 정상회담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예.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에 북한을 3대 테러 국가로 규정해서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든 햇빛 정책을 계승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9.11 테러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뭐 굉장히 날카롭게 대립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좀 미국 정치의 여유를 우리 정치인들도 좀 배웠으면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은 자기가 직접 초상화를 그려서 예.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 있거나 서로 정치 보복하는 뭐 이런 것과는 달리 예. 뭐 저렇게 여유 있게 그리고 한때 친구였던 외국 대통령 추도식까지 와서 이렇게 덕담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부러운 부럽기도 생각도 하고요.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유족들 입장에서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저렇게 큰 손님이 와주신 건 저도 뭐 그 대목은 굉장히 좀 의미 깊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시 전 대통령의 참석이 정말 인상 깊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도 또 어떤 것들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그 부시 전 대통령의 그 추도사 중에 예. 뭐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대학교도 선배님이고 예. 과는 다르지만 유 선배님 말씀 두 분이 재임 중에 대립도 있었고 하시지만 어떤 부시 전 대통령이 때맞춰 오셔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도하고 또 가족들 위로하고 또 친히 그린 초상화도 전달하고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정신, 예. 그 인권 정신이 북한에도 전해지길 바란다. 저는 사실은 좀 북한의 지금 우리 사회를 본다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기에는 아직은 뭐 우리가 원하는 성과나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는 못 오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북한 주민에 대한 많은 뭐 포괄적인 그런 정책을 예. 북한이 당국이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아니 뭐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총리 주도사 중에 늘 경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정의도 위태로워진다. 예.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 말씀은 현 정부에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경계하고 또 성찰하고 정말 뭐 조금 있다가 주제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 공직자들이 뭐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공직자들에 대해서 휴대폰 감찰을 지금 뭐 강제 사실상 강제 잠시 동의를 뒤에. 받고 예.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말씀 중에는 노무현이 가고자 한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염원은 예. 국민 통합의 여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국민 통합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죠. 그런데 현 정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계승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도 좀 더 통합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정말 국민 통합 강조하셨고 나를 찍지 않은 국민도 나의 국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어떤 협치나 통합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또 예. 말씀드리면 뭐 각각의 추도사들도 뭐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 그 영상에서 예. 처음에 81년도에 그 불임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변화하고 예. 근데 마지막 결론이 통합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 자신이 사실상 정치 보복에 의해서 예. 이제 그렇게 가셨지만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표가 일축해 버렸지만 대연정 말씀하시죠. 대연정을 그때 사실 내부에서도 좀 그렇게 뭐 예.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뭔가 통합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영상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던지셨던 그 통합이라는 예. 그 메시지는 요새도 우리가 좀 많이 되새겨야 될 지금 현 정치 정세에 비춰 볼 때 그 말이 그렇게 새삼스럽게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주제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통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통합과 크게 이게 뭐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뭐 여야 사당 대표들도 다 왔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대표단만 따로 보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 선출되신 직후에, 예. 그러니까 3월 5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당 지도부 인선을 하고 지도부를 다 데리고 이제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서 참배를 하고 또 권양숙 여사님 만나서 선물도 서로. 예, 선물도 제 기억에 홍삼인가 선물 드린 기억이 나고 아마 박명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과 나라사라 정신을 잘 계승하겠다 이런 취지의 그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강원도에 그 소위 민생 행보 일정이 있어서 뭐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소위 대표단은 보냈는데 예.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말씀의 메시지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이 통합이라는 우리 사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의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청와대, 여당, 야당 한 번쯤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평가를 하면서 좀 더 새롭게 국민을 위해서 다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은 좀 달라도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합 노력을 해가면서 이 정치를 모색의 분노의 정치만 지금 하는 양상인데 좀 접점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어떤 모색의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 이런 걸 보여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모두 통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 상황 그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놓고 여야에서 서로 양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접점을 모색해야 할까요? 며칠 전 이인영 대표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예. 사실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도 굉장히 강대강으로 부딪힐 때 그걸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포괄적인 의미로 유감 표명을 하고 사실 국민들한테는 죄송한 거거든요. 예. 여야 떠나서. 그렇고 그 선에서 서로 양해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내에서 콘센서스가 이루어질지는 좀 의견을 들어보겠다 예. 하는 차원이니까 이인영 대표는 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풀어야죠. 지금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해서 예전 추경에 비해서 규모도 사실은 반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사과를 요구하거나 네. 아니면 그걸 빌미로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뭐 세 분이 이것 때문에 이제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10주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황교안 대표께서 봉화에 오셨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어쨌든 좀 포괄적인 유감 표명 정도면 모양새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있을 겁니다. 예. 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걸 풀어나가야 되니까 지금 추경안 제출된 지 28일 동안 시정연설조차도 예. 못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을 타개해야 될 책임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유감 표명을 한다고 해도 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했는데 다시 국회로 돌아갈 만한 명분이 되냐 이 부분도 있거든요. 장외투쟁을 뭐 한국당도 이번 토요일로는 일단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또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신다면 한국당도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뭐 맥주 회동도 한 차례 예. 했지만 예.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만나면 사실은 주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만나서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우리 유경 선배님 이번 국회 진입하셔서 원내대표 되셨다면 훨씬 원활하게 여야 관계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방송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거. 예. 그러니까 과거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개임의 규칙과 관련된 선거의 룰과 관련된 선거법안을 이렇게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우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민주당도 할 얘기는 있죠. 한국당 그동안에 뭐 계속 사실상 협상안도 안 되면서 예. 뭐 이렇지만 어찌 됐든 그로 인해서 국회가 지금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좀 통 크게 껴안는 마음으로. 좀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뭐 고소고발은 좀 더 놔두더라도 충분히 아마 국회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고소고발 문제도 양쪽에서 지금 의원 비서진 양쪽에서 지금 예. 같이 했단 말이죠. 물론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뭐 검찰이 알아서 계속 또 수사해서 소치하가 큰 의미가 뭐 없는 그럴 네. 수는 거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고소고발을 처벌을 원하지 취하고 않는다. 한다면 좀 더 협치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때 해서 그것도 사실은 고소고발 취하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가는 그런 노력을 더 지금 배전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혹시 더 네. 붙일 말씀 있으시면. 사실 이인영 대표가 이제 이번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기회인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감 표명이라는 건 좀 포괄적인 의미의 예. 그건 국민들에 대한 이제 유감 표명도 포함해서 근데 자꾸 사과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했으니까 그럼 고소고발 취하해라 이런 식의 논리로 간다면 이인영 대표로서도 취임 초기에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힘, 그걸 상실하게 돼버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고삐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는 방식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미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끝난 예.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는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이제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여당으로서 통 크게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진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전제로. 예. 그렇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기회를 좀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좀 여지를 줘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한국당이 꼭 듣고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이슈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 곽준영 기자 연결했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교 기밀 유출과 관련한 논란인데 이 내용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좀 개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제 정상 간 통화가 있었죠. 예. 그 통화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곧 지금 일본에 방문하시잖아요. 예. 이제 일본 왕이 이제 새로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축하 겸해서 방문을 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특별히 지금 북한의 해결 위해서 어떤 전향적인 발걸음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이 북미 간에 지금 꽉 막혀 있는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국에 방문해 주십사. 예. 이런 취지의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통상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양쪽의 백악관과 청와대가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통화 내용의 얼개는 예. 개요는 알려주지만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지난번에 청와대 브리핑이 대통령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거는 밝혀도 무방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지금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 참사관이 있는데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예. 친한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또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취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외통위 소속일 겁니다. 그래서 예. 의원으로서 특히 또 한미 외교 포럼 소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양국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의원으로서 저는 취재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직자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열람을 한 다음에 지금 알려준 문제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 방문 후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귀로에 방문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밝혀서 그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공개 자체에 대한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네. 유출한 그 외교관의 행동 자체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심각한 공직기강 위반이고요. 예. 형법 113조에 명확하게 이런 상황에
상정한 처벌 규정이 예,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엄하죠. 있죠.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주했거나 이랬던 사람들도 같은 형으로 규율하게 되어 있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예. 정상 간의 통화나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청와대 문건 유출을 한 겁니다. 예. 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그 내용도 아니었어요. 네.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했습니다. 예. 정상 간의 통화를 했는데 그것이 외교관을 통해서 야당 의원에게 건너가서 그 면책 특권에 숨어서 이것을 국회에서 한다는 브리핑을, 것은 예.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점을 이제 우선 또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 나경원 대표가 구걸 외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정상회담은 우리 쪽에서 미국에다 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지 예.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럼 정상회담을 우리가 요청하면 구걸 외교라면 미국이 정상회담 하자고 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이게 심각한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예.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진상을 우선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구걸 외교 사대주의적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 계속 독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에스컬레이팅 된 상황에서 지금 아마 정치적인 표현을 이제 한 것인데 강효상 의원을 이제 좀 아무래도 원내대표로서 소속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양국 정상이 사실은 한미 정상은 뭐 우리가 혈맹이니까 예. 수시로 통화를 하지만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청와대가 국민들께 이렇게 알려주시면 처음부터 소상히 알렸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냐면 대통령의 24시간은 사실은 이게 공공재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하고 좀 더 달리 훨씬 투명하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부족한 점은 여전히 좀 있는데 이번과 관련해서도 뭐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전부는 그리고 다 아니더라도. 대통령 그렇죠. 아주 예. 뭐 예민한 문제들은 있죠. 전략적인 문제. 근데 북한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데려올 건지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뭐 서로 정상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는 그거는 우리의 카드를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공개 안 하고 그건 기밀로 놔두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좀 이 시점에는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강효상 의원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외교관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국 정상의 이 통화 내용을 열람한 다음에 내용을 알려준 거는 정말 공익제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저는 그거는 공익제보라고 보기는 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국민의 생각이 알 권리 듭니다. 차원 이야기도 나오고. 예,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청와대에 요청할 수 있죠. 그때 통화 내용을 좀 더 공개를 하라고 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의원들은 그건 제가 보기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취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외교관이 이렇게 열람해서 알려준 것이 그게 공익 제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일 의원님하고 대부분 의견이 같지만 예. 한 가지 청와대에서 미리 좀 밝혔으면 좋았겠다는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외교 프로토콜상 두 정상 간에 요청했고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답이 있었더라도 정상회담 문제는
실제로 실무적으로 상당 부분 더 합의가 돼서 진행이 진행이 돼서 될 어느 정도 예. 일정이 확정되거나 이랬을 때 발표되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였지. 예. 전화 통화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정도 선에서 그걸 밝히지 않았던 것이 뭐 일부 뭐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기존의 외교 프로토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외교부 출입 기자도 했고요, 예.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고, 워싱턴에서 특파원하면서 백악관도 받지 않습니까? 예. 통상 정상회담에서 많이 한번 그럼 합니다. 와주십시오. 예, 초청 뭐 했습니다. 그러면 예, 적절한 시기에 뭐 방문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소위 요청과 답변이 수없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에 방문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뭐 가겠다는 뭐 말씀이 있었다 정도 발표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무 차원에서 날짜나 이런 걸 조율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공개가 그동안에 돼 왔습니다. 이게 상례였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아쉬운 거죠. 시점이 근데 하노이 회담 결렬이 됐고 지금 미국과 북한은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좀 민감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미 하노이 회담 결렬된 후에 예. 청와대에서 그리고 우리 뭐 저 외교부에서 계속 한미 정상회담을 좀 추진하겠다고. 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면 아마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서로 곧 만날 것이다. 예, 예. 뭐 정상회담을 갖자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은 뭐 좀 의견 차이가 네. 저는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강효상 의원이 외통위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잠깐 좀 제가 알던 거하고 달라서 예. 네. 확인이 필요한데 저는 환노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외통위원도 아닌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예. 마침 미국 대사관의 고등학교 후배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서너 차례 있었다는 예. 건데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전에 정의용 실장하고 볼턴 보좌관 문제를 예. 가지고 재미를 봤다. 이제 좀 속된 표현이긴 예, 예. 한데 그래서 이번 것도 진척이 된 게 아닌가. 뭐 그 어떤 그 대화 앱을 통해서 예. 일반 전화를 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비밀 보장을 염두에 두면서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걸 보면 예. 이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사전에도 통화하고 또 강효상 의원이 발표한 다음에 또 했다고 통화하고 하죠. 예. 이랬다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것은 사실상 공모다. 그리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었겠습니까? 누가 지시하거나 뭐 그런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했던 예. 관계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외교관의 신분에서 이렇게 기밀을 누설한 것은 이게 3급 기밀로 분류되는 이 국가 기밀 아닙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외교부와 청와대가 이제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이미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당에서는 강요된 동의다,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해서 청와대나 뭐 또 소속된 부서에서 휴대폰 우리가 열어볼 테니 예. 동의서 써라 하면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근데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확인할 사안이 있죠. 보안 문제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사안별로 좀 다르지만 예.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그런 조사는 저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의심이 간다 예. 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하는 게 맞죠. 시간은 더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뿐 아니고요. 예. 지금 경호처장이 경호처에 소속된 어떤 여성 예. 그분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 예. 네. 뭐 이래서 또 경호처의 직원들 뭐 150명 가량이 다 그 동의서 쓰고 휴대폰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했고 외교부는 이전에도 다른 일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또 그 열어보니까 무슨 사생활 문제가 나서 그걸 가지고 별건으로 징계를 하고요. 예. 보건복지부도 있었고 이런 방식은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왜 과거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왜 이걸 답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 총리 말씀하신 거 늘 경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정의가 위태로워진다.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특히 문재인 청와대. 계속 이런 문제가 지금 노정이 되고 있어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성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에 의한 강제 수사와 예. 감찰의 이제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이든 강제 수사든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사람을 그럼 검찰에 고발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번의 경우는 저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하나는 오히려 압수수색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검찰의 강제 수사 선상에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무리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동의 안 할 도리가 있냐라고 하지만 예. 끝까지 동의 안 해서 하면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뭐 공무원들은 시키면 무조건 한다라는 선입관도 좀 바꿀 필요가 이제는 있다.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감찰이 있었는데 나 동의 못 한다고 끝까지 버틴 공직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있었죠. 아니 현 정부에서요. 제가 있었어요. 보기엔 네. 그분이 기사죠. 그런 분이 있다면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감찰 이거는 지양이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